안녕하세요.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락으로 향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던 40대 여자입니다.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어야지만 제일 많이 무시를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요. 평생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동반자가 저를 밟고 서 있으려 했다는 걸 알고선 전 냉정하게 그 사람을 끊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진 정말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아마 저처럼 관계의 갈림길 속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집은 친정 부모님과 저, 그리고 두 남동생, 이렇게 5식구예요. 아빠는 환경미화원이셨고 엄마는 주부로서 저를 정말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특히나 아빠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다 보니 남들 잘 때 일을 하시니까 항상 새벽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살면서 아빠가 출근하시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이 급해서 나오다가 딱 출근을 하던 아빠를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 새벽에 엄만 아빠의 배웅을 위해 현관문 앞에서 아빠와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절 보고서 지은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딸 일어났어? 화장실 가려고? 어? 아빠 벌써 출근하는 거야? 아직 새벽 3시밖에 안 됐는데. 아빤 이제 가서 일할 준비해야지. 얼른 화장실 갔다가 더 자. 아빠 갔다 올게. 알았어. 아빠 화이팅.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전 아빠를 안아드리고선 배웅을 해드렸는데 그날은 아빠한테도 잊지 못할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늘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만 보고서 출근을 했던 아빤 종종 저희가 새벽에 깨서 배웅을 할 때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한 번씩 힘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행동이 정말 기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아빠도 제가 그저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큰 힘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빤 열심히 저희 삼남매 키우며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두 남동생은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었고요. 전 어릴 적부터 공부엔 크게 관심이 없고 미용업에 관심이 많아 성인이 되자마자 미용실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두 남동생들은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때쯤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두 남동생이 졸업하고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부모님은 이제 두 분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생이었던 막내 남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전화도 꺼져 있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지만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에 알려봐도 성인이라 단순 가출로 본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초조하게 막내 남동생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더군요. 그건 바로 막내 남동생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집에 오더니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저희 가족들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얘들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니. 갑자기 은기가 사라졌다. 말도 없이 사라졌어. 도대체 우리 은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기랑 연락 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어머니, 그게요. 실은 은기가 요 몇 달 전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돈을 빌려줬고요. 뭐, 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아니, 도대체 왜? 저희도 처음엔 집안일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빌려줬는데 은기 사라지고 나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유라니. 아니, 그게 뭔데? 뭐 때문에 은기가 돈을 빌렸는데? 아, 그게
뭐야? 아니, 뭔데 왜 말을 못해? 왜, 은기가 뭐 크게 돈이 필요할 일이 있었던 거니? 그게요, 어머님. 그 은기가 사행성 사이트를 이용했더라고요. 뭐라고? 주저하며 설명하는 동생 친구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희 가족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막내 남동생은 사행성 게임, 다시 말하면 노름에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잔뜩 빌려놓고 심지어 학생이라 제대로 된 금융권에선 돈을 크게 빌리지 못하니 사금융 쪽에서도 돈을 크게 빌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그제서야 모든 걸 다 놓고서 잠적을 해버린 거였죠. 부모님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와 둘째 남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의 친구들과 함께 백방으로 여기저기 막내 남동생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만에 막내 남동생을 찾게 되었어요. 수중에 있던 돈마저 떨어지고 그렇다고 막상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막내 남동생을 찾게 된 거였죠. 그때 딱 막내 남동생을 보러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바로 눈물을 쏟더라고요. 누나, 형,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정말 안 그래야지, 그만해야지 100번 더 생각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됐어. 정말 미안해. 그렇다고 이렇게 다 손 놓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라도 정리라도 하려고 노력해야지. 엄마랑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알아? 이러고 사라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막내 남동생의 꼴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 것처럼 애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군요. 결국 저흰 거짓골을 하고 있는 막내 남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고 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 채 동생을 안아주셨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을 싹 다 갚아주셨어요. 사실 그 돈은 부모님의 노후자금 중 일부였습니다. 은퇴를 몇 년 안 남기고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부모님 속은 말이 아니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남동생 탓은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신 차려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동생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런 모습에 막내 남동생은 정말로 정신 차리겠다며 저희 앞에서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막내 남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진짜 그때 일은 단지 한순간의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가끔씩 동생들과 술 한잔 마실 때 얘기를 해보면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중독은 답이 없는 게 맞더라고요. 멀쩡히 회사까지 다니며 잘 지내던 막내 남동생은 결국엔 또 사고를 치고 말더군요. 이번엔 대출을 받고서 갚질 않으니 집으로 우편물까지 날아왔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상환 독촉을 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오니 집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퇴근을 한 남동생 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몰라요. 우편물을 들고서 엄마가 화를 내며 부르니 막내 남동생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 제 방에 있는 걸 왜 엄마가 함부로 봐요? 너 이거 뭐야? 어? 이거 뭐냐고? 대체 어디다 돈을 쓴 거야? 너 설마 또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 왜 남의 걸 함부로 보냐고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예? 상관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상관을 안 해? 돈을 빌려놓고선 갚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이걸 상관을 안 해? 제가 글쎄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냥 좀 놔두세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내는 막내 남동생의 태도에 부모님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전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엔 막내 남동생이 중내사내하며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막내 남동생이 술을 잔뜩 마시고선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거였어요. 전 그런 막내 남동생을 보고서 바로 큰 가방을 꺼내
남동생 옷까지 마구잡이로 쑤셔 담았어요. 그리고선 막내 동생에게 그걸 던지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너 나가. 너 같은 동생은 동생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야. 어떻게 뼈 빠지게 부모님이 번 돈을 네가 야금야금 다 헤쳐먹을 생각을 해. 네가 사람이야? 양심은 있냐고. 그렇게 사고친 거 엄마 아빠가 뒷수습해준 건 생각도 안 해? 아이, 누나가 뭔 상관이야. 그럼 나 나가서 그냥 사라져버려도 된다는 거야, 뭐야. 그래, 나가서 이 세상을 뜨던지 말던지 소식도 전하지 마. 알았어? 너 여기 집에 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어봐. 내가 아주 그냥 아작을 내줄 테니까. 당장 나가. 꺼지라고. 전 둘째 남동생과 함께 결국 막내 남동생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잘못했으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도와달라 요청한다는 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래도 어떻게 부모로서 외면하겠냐고 하셨지만 전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막내 남동생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몇 날 며칠을 집에 찾아와 빌고 또 빌었어요. 그래도 저와 둘째 남동생이 무서워 그랬는지 저희가 없는 시간에만 와선 부모님께 계속해서 빌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런 막내 동생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제 제안을 받아줘야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너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해. 앞으로 네 모든 건 가족들한테 다 오픈하고 지내야 돼. 부모님한테 앞으로는 월급 1원까지 다 맡겨. 그리고 넌 용돈만 받고 생활하고 핸드폰도 매일매일 그냥 다 오픈하고 지내야 될 거야. 물론 중독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거 다 지킬 자신 있으면 집에 들어와. 그거 아니면 너 절대 못 들어와. 알았어, 누나. 나 진짜 그거 다 지킬게. 앞으로 진짜 내가 잘할게. 결국 부모님께선 집을 담보로 막내 남동생의 빚을 해결해 주시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이 처음에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번엔 막내 남동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치료도 받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모든 은행이나 금융 정보들은 가족들에게 다 오픈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벌써 그때 일이 10여 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막내 남동생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내고 있네요. 그때의 사건은 저희 집에도 정말 많은 충격을 안겨줬어요. 저 역시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사건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특히나 땀 흘리지 않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얻게 된 돈은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게 된다는 걸,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 잃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보다 2살이 많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공기업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고 씀씀이도 크지 않고 절약하는 그런 바른 사나이였죠. 결혼할 때도 저희 2사람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신혼살림을 마련했어요. 시댁도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고 저희 집 또한 막내 동생 사건 때문에 여유롭지 않아 양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기대도 안 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출근하는 저한테 뭔가를 쓱 내미시더라고요. 뭔가에서 봤더니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엔 꽤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뭐야? 엄마 아빠 이게 뭐야? 갑자기 웬 돈이야?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일하면서 결혼 준비도 하고 목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엄마랑 아빠가 그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아빠가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다. 그래서 아유 됐어. 결혼 준비는 우리 힘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괜찮아 아빠. 아이 그래도 받아. 네 아빠가 이건 네 몫으로 꼭 주고 싶다 그랬어. 많지도 않어. 마음 같아선 집이라도 한 채 떡하니 해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 손에 엄마가 돈 봉투를 꼭 쥐어주시는데 그때 속으로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애써 웃으며 급하게 돈 봉투를 받아들고 집 밖을 나오는데
내내 미안해하는 엄마 아빠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또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맏딸이 결혼한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 조금이나마 보태주려고 했던 부모님 마음이 전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서 처음엔 저흰 작은 투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늑한 우리만의 공간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남편은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쯤 저도 다니던 미용실에서 독립해 작은 미용실 열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벌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껴보려고 저희 늘 퇴근하면 같이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같이 저녁을 준비하곤 했어요. 그때 둘이서 하는 최고의 사치라면 비싼 소고기를 사와 구워 먹는 거였죠. 여보, 이거 먹어봐. 엄청 부드럽지? 와, 오늘 고기 진짜 대박 잘 골랐나 보다. 너무 부드럽네. 당신 많이 먹어. 하루 종일 일어서서 일하면 힘들잖아.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많이 먹어야지. 얼른 당신 먹어. 에이, 당신이 먹으라니까. 뱃속 아기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더 많이 먹어. 아이, 얼른. 누구보다 절 살뜰히 챙겨주는 남편을 보면서 전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도 정말 잘했고 저희 남동생들과도 잘 지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선 절 사실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전 미용사고 남편은 공기업 공무원이었다 보니 본인 아들이 저에 비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시모는 입에다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집이 조금이라도 잘 살았으면 잘난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냈을 건데 내가 부족해서 원. 엄마 왜 그래? 결혼해서 잘만 살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아쉬워서 그러지 아쉬워서. 남들은 공기업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좋은 집안이랑 사돈 맺는다는데 내가 아쉬워서 그러지.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 사람 섭섭하게 왜 그래 엄마.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 이렇게 네 식구였고 그중에서 시모는 특히나 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말리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니까 그래도 시모가 초반엔 대놓고 절 무시하지 못했죠. 그 후로 전 아들을 낳게 되었고 2년 후엔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낳는 동안 사실 시댁에서 뭐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저희 일 봐준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산후조리를 도와주시지도 않았죠. 대신 저희 집에선 산후조리도 싹 다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도 돌봐주셨답니다. 아빠도 그때쯤 은퇴를 하셔서 엄마 두 분이서 아침마다 저희 애들을 데리러 오시고 또 퇴근 시간에 맞춰 데려다 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면 엄마 아빠는 됐다며 한사코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받아. 통장에 보내줘도 죄다 다시 보내오고 애들도 돌봐주는데 이거 받아야지. 엄마랑 아빠가 안 받으면 나 미안해서 일 못해. 그러니까 얼른 받아. 됐다니까 그러네.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는 건데 돈을 왜 받냐. 아유 됐다. 아등바등 애들 키우면서 사는 자식 보면서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매번 이렇게 애들도 다 봐주고 미안해서 그러지. 아유 됐다니까 그러네. 아빠 간다. 내일 애들 아침에 데리러 오마. 너야말로 집에서 좀 쉬어. 엄마한테 반찬 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애들 집에 데려다 주시곤 돌아가신 아빠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정말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그때 미용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전 열심히 미용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또한 점점 승진도 하고 연차가 늘어나면서 월급도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고 점점 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흰 그 모든 게 온 식구들이 다 노력했기 때문에 이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그 모든 게 남편 덕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느 날 시모가 남편이 좋아하는 등갈비찜을 했으니 가지고 가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갔더니 뜬금없이 저한테 부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넌 진짜 부럽다 얘. 난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나면 정말 이렇게 속 안 썩고 잘 살았을 텐데 정말 부럽다 부러워. 우리 아들 덕에 좋은 아파트에서 이사 가서 편하게 살고 말이야. 너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웠게 망정이지.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잘해. 에이 어머님 그래도 저도 열심히 일해서 같이 아파트 이사 가는 건데요. 저도 맨날 미용실에서 일하잖아요. 물론 남편도 열심히 일했지만 제 몫도 있는데요. 그 미용실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벌겠어. 노후까지 생각하면 넌 네 남편 만나게 최고다.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좋니? 아, 나중에 연금도 빵빵하게 받고. 넌 남편한테 잘해야 돼. 항상 자기 아들만 잘났다 얘기하는 시모의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기가 막힐 때도 많았지만 뭐 부모로서 자식이 제일 예쁜 게 당연하니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시모 말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 5년 차부터 남편이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는지 뜬금없이 생활비를 각출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처음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각자 내자니. 월급 둘이 합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비를 따로따로 내자고? 그럼 남은 돈은? 아, 요즘 누가 부부가 돈을 합쳐서 관리를 해.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다 이렇대. 생활비만 딱 모으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알아서 하는 걸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부부면 같이 당연히 공유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누가 공유를 안 하지? 그냥 생활비만 따로 각출해서 궁금하면 한 번씩 어디다 썼나 보고 그러면 되지. 내가 보기엔 이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 아무튼 다음 달부턴 그렇게 하는 거다. 나도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하다못해 동료들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건데 용돈 받으면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쪼잔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 알았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처음엔 남편이 자기 직급도 있고 위치도 있으니 용돈으로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며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전 남편의 속셈도 모르고 그저 남편의 입장을 고려해 생활비를 각출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생활비를 절반씩 내고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워낙 알뜰살뜰하고 씀씀이도 해프지 않았던 남편이라 알아서 잘 관리를 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원래는 칼퇴근해서 집으로 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도 잦아지고 못 보던 시계며 지갑이며 이런 물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큰아이 생일이었는데 그날도 남편이 술자리가 있다며 1차만 먹고 일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날도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때라면 제가 별 잔소리를 안 했겠지만 그날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온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날도 아니고 애 생일인데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촛불 분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어. 금방 끝내고 온다며. 금방 온다고 했으면서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 내가 뭐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왔나? 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무리 사회생활이라지만 일주일에 지금 몇 번째야.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미용실이랑 운영하면서 당신이 뭐 사회생활을 알아? 아우, 됐어.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말이.
나 잘 거니까 잔소리 그만해. 그러더니 절 무시하고선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정말 애들만 아니었으면 그날 아주 대판 싸우고 싶었는데 겨우 잠든 애들이 깰까봐 화도 내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자꾸만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안 하던 골프를 친다며 주말이면 내내 나가 있고 애들과는 시간도 보내지 않고 또 집에 온 후론 피곤하다며 잠만 자더라고요. 애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를 계속 찾고 앵기는데 애들이 남편에게 다가가면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애들을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의 행동이 바뀌고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애들도 더 이상 아빠한테 다가가지 않고 저 역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결혼 7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는 겁니다. 한 몇 달은 참고 참다 결국 계속해서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자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몇 달째 생활비 안 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얼른 생활비 입금해. 내가 나중에 주면 되잖아. 그렇다고 쉬고 있는 사람 굳이 깨워서 따져야 돼? 아우, 나 피곤해.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정신없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난 안 피곤하냐? 나도 내내 일해. 일하면서 애들까지 본다고. 당신은 당신 일만 하잖아. 그러면서 왜 돈은 안 주는데?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 왜 생활비를 안 주냐고. 아유, 알았어. 주면 되잖아. 당신 뭐 빚쟁이야? 왜 나한테 생활비 닥달을 하고 그래? 내가 알아서 준다고. 준다 그랬잖아. 아이, 정말. 그러더니 자리를 박차고서 일어나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아니,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가요? 그래도 남편한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몇 달을 참아줬는데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전 남편과 말 그대로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어요. 전 도저히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퐁퐁 밖에서 술 마시고 이것저것 비싼 물건 사고 그럴 돈은 있으면서 도대체 생활비는 왜 내놓지 않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거기다 가족이랑은 시간도 보내지 않는 꼴이 정말 못마땅했죠. 그렇게 몇 달을 남편과 냉전 기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직장에서 파면, 그러니까 해고가 된 거였어요. 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침에 미용실에 가려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당시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다가 혹시 출근을 못할까 싶어 자는 남편을 깨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란 자식이 어땠는지 아세요? 엄청 짜증을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 8시야. 당신 이제 일어나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휴, 왜 자는 사람을 깨워? 그냥 가면 될걸. 아니, 시간이 지금 8시가 넘었다니까? 얼른 일어나. 나 출근 안 해. 그냥 당신이나 나가. 뭐? 출근을 왜 안 해? 뭐 휴가라도 냈어? 아휴, 아니야. 나 잘렸어. 이제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일하러 가. 자는 사람 깨우지 말고. 대뜸 잘렸단 소리를 하는 남편의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남편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저도 여러 차례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짜증만 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후로도 별말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으니 진짜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그렇게 결국 전 거의 1년이 넘도록 남편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 사람은 정신도 못 차리고 골프며 술자리며 아주 신나게 나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남편도 자기 수중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사이를 좀 풀어보려고 시도를 하더군요. 하루는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전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엄마. 안 그래도 나 오늘 저녁 예약 취소돼서 좀 일찍 갈게. 애들 벌써 어린이집에서 왔어? 어, 오긴 했는데, 근데 임서방이 집에 왔다. 와선 저녁 여기서 먹고 가겠다던데. 뭐? 임서방이? 갑자기 거긴 왜? 아이, 몰라. 갑자기 와선 애들 데리러 왔다면서 그러잖니. 너도 금방 올 거지? 오랜만에 임서방도 오고 아빠 몸 상태도 오늘 괜찮아서 같이 저녁 먹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바쁘단 핑계로 저희 집엔 한동안 가지도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저희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때쯤 아빠가 당뇨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고 남편과의 사이를 제대로 친정에 알리지도 못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던 남편이 일부러 친정까지 가서 좋은 사이처럼 행동했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래도 티도 못 내고 친정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어이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여보, 당신 모아둔 돈 좀 있지? 그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뭐? 당신 여지껏 모아둔 돈은 어쩌고? 왜 나한테 그래? 생활비 빼고선 당신이 다 관리했잖아. 그게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좀 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주면 되잖아. 뭔 소리야. 나 당신한테 줄 돈 없어.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가지 마. 내가 요즘 아빠 건강이 안 좋아서 얘기 안 한 것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 먹은 적이 요 근래 어디 있었는데? 아휴, 왜 그래 또. 나도 반성하고 있어. 우리 가족들이랑 여지껏 제대로 시간도 못 보낸 거, 나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여보, 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잘한다니까? 남편은 정말 수상하게 저한테 안 하던 애교까지 부리며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더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남편만 신경 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졌거든요. 결국 당뇨 때문에 아빤 일을 하다 다리가 다친 부분이 괴사가 되면서 한쪽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합병증이 참 무서운 게 당뇨가 심해지면 상처난 곳이 잘 낫지 않고 골아서 결국 잘라내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아빤 그래도 다리 상처를 혼자서 어떻게든 치료해보려고 약도 바르고 그러셨다는데 이미 골물대로 굶어 병원에 갔을 땐 살려내지 못하고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서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멀쩡히 두 다리로 서 있던 아빠의 다리가 한순간에 없어지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서 눈물을 흘리니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절 달래주셨습니다. 희진아, 아빠 괜찮어. 아이 울지 마. 아이 괜찮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리 하나 남았잖니. 아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얼마나 아팠을까? 괜찮어. 아이 아빠 괜찮다니까. 울지 마 녀석. 아이 앞으로 아빠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니들한테 아빠가 미안하다.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미안하긴 우리가 더 미안하지. 아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전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빠의 칠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아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칠순 선물로 전 아빠의 의족을 맞춰드리기로 결심했죠.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집에 든든한 다리가 되어준 아빠에게 새로운 다리를 제가 직접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의족을 맞춰드리게 되었죠. 그날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의족을 맞추고서 딱 착용하고 아빠 혼자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그 표정을 보고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건 바로 막내 남동생이었습니다. 누나, 누나 진짜 미안해. 누나 돈 많이 썼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미안해. 미안하긴. 네가 엄마 아빠랑 살면서 생활비도 드리고 그러고 있잖아. 2천만 원 그거 별거 아니야. 뭐가 아깝겠어. 더 잘해드리고 싶지 뭐. 그러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앞으로 아빠 잘 부탁해. 누나,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엄마랑 아버지 내가 평생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젠 정신 차린 막내 남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참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제 상황도 모두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침부터 찾아왔더라고요. 출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모였죠. 전 깜짝 놀라 서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출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바로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 전 머리채를 잡은 시모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시모는 오히려 더 세게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어이없는 말을 쏟아내는 거 있죠?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너 어떻게 우리 아들 돈을 함부로 그렇게 쓸 수가 있어? 어? 그래도 우리 아들 보고서 내가 지금껏 참았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놓고 얘기하세요. 아, 이거 놓으시라고요. 감히, 감히 네가 내 아들 돈으로 다리 없는 네 아빠한테 그 큰 돈을 써? 감히 니까지게 그 돈이 얼만데? 네가 그 정도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2천만 원을. 세상에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누구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 돈이에요. 제 돈. 네 돈은 무슨? 나 다 듣고 왔어. 네가 무슨 그런 돈이 있다 그래? 지금 편하게 내 아들 돈으로 먹고 놀고 있으면 시댁이라도 잘할 것이지. 잘해 알고 구분도 못하고 친정으로 내 아들 돈을 홀랑 내뺀 거지? 그렇지? 아, 좀 놓으세요. 놔요.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머리를 여기저기 휘둘렀고 전 갑작스럽게 머리채가 잡히다 보니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와보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모를 보고선 경악을 하며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놓으라고. 엄마 대체 왜 이래? 아들, 이 엄마 오늘 말리지 마. 오늘 내가 얘를 아주 아작을 내놓을 테니까. 안 그래도 잘난 거 없는 게 우리 아들 무시하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아주 오늘 잘 만났다. 어? 내 아들 무시한 꼴 오늘 제대로 한번 당해봐. 어? 내가 너 아주 머리 다 뜯어놓고 내쫓을 거니까. 아유, 엄마. 아니야. 아니, 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거 좀 놔. 엄마, 그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정말 겨우겨우 저에게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 후로도 심은 분이 안 풀렸는지 말리는 남편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이고, 아들. 저런 애들은 아주 여우 같은 애들이라서 이렇게 해야 정신 차려. 왜 날 말리고 그래? 네 돈 저렇게 다 빼먹은 거잖니. 엄마가 그랬지? 저런 애들 기 한번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아이,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이, 진짜. 왜 그래? 어? 뭐가 그런 게 아니야. 너 이러라고 엄마한테 어제 제가 지 아빠한테 2천만 원 의족해 준 거 말한 거 아니었어? 예, 애미야. 네가 어디 말해봐. 너 어쩌자고 네 아빠한테 2천만 원 의족을 해줘? 그 돈이 얼만데? 넌 참 양심도 없다. 어? 남편 덕보며 살면서 시댁엔 한 번 잘하지도 않고 어떻게 네 친정만 그렇게 챙기니? 어디 한번 말을 해봐라. 말을 해봐. 그제서야 전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생각 없는 남편이란 놈이 저와 동생이 하는 통화 내역을 듣고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다 잃은 거였어요. 그런데 제대로 상황도 모르던 시몬은 자기 아들 말만 듣고 이 아침부터 제 머리채를 잡으러 온 거였고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에 전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과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냥 얌전히 끝을 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한 뭉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모의 앞에 서서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죠. 남편 돈이요? 뭘 알고서나 얘기하세요. 이 사람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지 1년이 넘었어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 10원짜리 하나라도 준 적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아들 공무원에서 잘린 건 아시기나 하나? 뭐라고? 아이, 공무원에 잘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성수야, 지금 얘가 뭔 소리 하는 거니? 아, 그게 엄마. 그럼 왜 잘렸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뭐라고? 잘려? 아, 잘리다니. 아이, 우리 아들이 왜 잘려? 역시나 시몬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며느리만 잡았던 거였죠. 그런 아둔한 시모에게 전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잘난 아들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잘렸는지 아세요? 각종 비리 싹 다 걸려서 잘렸습니다. 연금도 박탈당하고 구속돼서 조사받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뭘 아시고서나 이러시는 거예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래? 밖에서 남들 돈 처먹고 잘렸다고요. 그런 아들 뭐 잘났다고 절 무시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대시냐고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시애미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였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시 따져들던 시모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시모의 머리가 사정없이 잡아당겨졌기 때문이었죠.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해했어요. 시모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람은 바로 8살짜리 제 큰아들이었거든요. 아유, 할머니, 왜 우리 엄마 머리 잡아당겨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 머리 당겼으니까 저도 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머리 놔라. 할머니 머리 다 빠진다, 다 빠져. 안 그래도 애들까지 다 있는 집에 이렇게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까지 잡은 시모에게 너무 화가 났는데 이 꼴을 또 아이들이 봤다고 하니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당황해하며 아들을 말렸고 전 아들에게 방에 잠시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눈빛이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애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욱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셨죠? 애들이 대체 뭘 배우겠어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배우는 시기에 이걸 보고 뭘 배우겠냐고요. 어머님 하신 행동 저희 애들 똑같이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애들 있는 집에 오셔서 이 난리를 피우십니까? 아니, 어떻게 어른이 그러시냐고요. 아유, 애미야. 난 그게 아니라 난 이런 줄 몰랐어. 더는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잘난 아들이랑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어디 한번 잘난 집안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세요. 전 더 이상 며느리고 아내고 못하겠습니다. 아니, 애미야. 그게 아니라 아니, 내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 얘기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지도 않고 머리채부터 잡으셔놓고는 무슨 얘기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저도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제 머리채 잡은 걸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리에 남편은 부랴부랴 시몰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미용실 문을 닫고서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해버렸어요.
사실 저희 집에도 알리고 애들도 어리다 보니 되도록 조용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빨리 끝을 내고 싶었네요. 워낙 이혼 소송을 할 증거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 소송은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답니다. 양육권 또한 별 어려움 없이 저에게 올 수 있었고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남편은 비리를 저질러 공무원에서 파면된 상황이었어요. 공기업 시설관리 소속으로 시설 유지보수나 용역 발주 이런 걸 총괄하는 담당자였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기업에서 주는 접대에 눈이 돌아버린 거였어요. 원래 공기업에서 하는 계약 규모가 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입찰 심사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던 남편의 비중이 좀 컸나 보더라고요. 업무상 만남이라고 하던 회식이 결국은 접대였고 오고 간 뇌물도 상당히 많았답니다. 거기다 그렇게 뇌물을 바꿔서 특정 업체가 유리하게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남편이 조정을 했던 정황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파면이 된 후에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전 남편은 수사를 계속 받게 되었는데 그 후에 단순 접대 수준을 넘어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다수 드러나면서 결국은 구속되어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 남편은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난 후에 나중에서야 전 시모의 눈물겨운 전화가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이 저렇게 될 줄은 나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내 아들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니. 이제 난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살아?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드님한테 물으셔야지. 전 더 이상 어머님이랑 이런 통화할 생각 없습니다.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아유, 애미야, 미안하다.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우리 애한테 기회 한 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한순간에 잘못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지만 이제 걔는 뭘 먹고 산다니. 우리 아들한테 기회 한 번만 다오. 나오면 정신 차려서 잘 살 거야. 어? 그러면 안 되겠니? 그렇게 절 무시하시더니 이젠 또 아쉬우세요? 근데 어쩌죠? 전 그런 남편 돈 들고 온다고 해도 싫거든요. 그렇게 귀한 아들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평생 옆에 끼고 잘 사세요.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통쾌했는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잘 만났다고 절 무시하던 전 시모는 결국 잘난 아들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지금은 그때 이후로 몇 년이 지나 전 남편도 깜빵에서 나와 어디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다던데 사실 뭐 어쩌고 사는진 소식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제발 부디 나중에 애들한테나 민폐 안 끼치고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이혼하고서 집을 정리하고 애들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고 놀라셨는데 그래도 나중에 전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걸 듣고선 진짜 헤어지길 잘했다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워낙 아빠와 추억이 없다 보니 별로 찾지도 않고 그때 전 시모 때문에 충격이 커서 그런지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보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도 다 본인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앞으로 이렇게 저에게 귀중한 가족들과 열심히 행복을 찾아 살아가 보려고요. 미용실도 잘 운영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제 남은 인생 더 보람차게 살 생각입니다. 요즘 참 눈먼 돈들을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사행성 게임으로 아니면 과도한 투자로 한순간에 인생 역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 그런 일들은 물론 크게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말아먹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나랏길로 가기보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저처럼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관계는 백해 무익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더 많이 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